거구를 씁니다. 예. 그래서 거구를 쓰면 상대방의 이 이미지를 몰라 다 쓰고 아, 구구를 쓰고 먹어요, 밥을? 그리고 서로 이제 대화를 못하게 해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못 보게 해요. 야한 영상. 아, 어덜트 비디오. 저희 북한에서는 성교육이 없어요. 근데 같이 훈련 받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야동 교육을 합니다. 아, 그걸 직접 본다고요? 네, 봐야 합니다. 사실 뭐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첩보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 남과 북이겠죠. 네. 자, 이 첩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또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가 다시 갈등을 좀 이렇게 봉합하면서 또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 이 첩보는 전 세계 어디서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남북 첩보 작전 그 은밀한 세계를 이야기해줄 오늘 최고의 휴민트 라인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첩보의 세계에 이제 몸을 담으셨던 또는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음지 전문 요원이라고 해요. 음지 전문이요? 음지 전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응달 전문. 정말 이 극비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예. 자, 먼저 한국의 첩보 전문가죠. 그의 이름 에이전트 이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한 곳인 국정원, 그 국정원 요원들을 수련하고 가르쳤던 이완 씨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마 제가 하는 일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저는 이제 국가정보원 입사를 목적으로 하는 미래 국가정보요원, 그 요원들을 가리키는 채용 전문학원의 대표로 있습니다. 보통 국가정보원 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저희 교육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소개를 하자마자 이완 씨 목소리를 듣고 제가 박수 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걸 모르는구나. 오정 깜짝 놀랐어. 오정 작가가. 자기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그래? 목소리를 4-5개를 가지고 연주하는 다니는데 전화할 때는 이제 안녕하세요, 접니다. 반갑습니다. 전유성 선배. 아니, 나는 최양대야? 그러니까 이런 학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만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평생을 꿈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뜻 뭐 인터넷에 글 쓴 사람은 본 것 같아요. 뭐 어디로 가면 되나요? 뭐 7급 공무원인가? 뭐 국가정보원 공채 관련된 부분은 7급이 맞습니다. 네네. 7급으로 노리는 학생들이고 7급도 공채를 쓰시하기 때문에 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야, 학원까지 쓰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이 국정원 하면은 바깥에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 없고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가족한테도 이런 걸 숨긴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지. 네. 근데 선생님이시잖아요. 스승님이시면은 누가 뽑혔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국정원인지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교육을 할 때 학생들한테도 제가 물어봐도 합격해도 불합격했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합격해도 불합격해도. 아니 선생님 이게 네. 이거는 몇 명이 붙었는지도 모르고 다 붙었을 수도 있고 다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는 이제 교육시키는 데가 완전 한정됐기 때문에 일단 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한테는 말을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끼리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래 공부했는데 누구는 갑자기 소식이 끊기고 나머지만 남았어. 누구 합격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가 돌긴 합니다. 그에 맞서는 북한 측 첩보 전문가입니다. 북한의 간첩을 만들어내는 특수부대에서 남한에 침투하기 위해 정말 그야말로 뼈를 깎는 훈련을 거친 분입니다. 전직 북한 간첩 이미옥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18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남 훈련소에 이제 뽑혀갔던 훈련생이고요. 저는 거기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 병기로 거기서 키웠고 어떤 지역인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훈련을 받은 맞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내가 어디서 훈련 받는지를 네. 모르게. 네, 지역도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근데 그
18살 때 뽑히셨다 그러잖아요. 네. 무슨 기준이 있나요? 그냥 학교에 와서 뭐 뭘 보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집안의 토대라든지 토대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집안인지 나라를 위해서 나갔어도 배신하지 않는 그리고 또 토대가 많이 걸리는 집안 자식들은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나가 죽어도 아깝지 네. 않는 존재. 훈련 같은 거 중에 좀 막 어렵게 몸으로 훈련 받는 것도 있어요? 낙하 훈련이 제일 어렵습니다. 낙하 훈련. 어떤 낙하? 비행기. 아파트 1층 높이, 2층 높이, 3층 높이까지 해서 사람이 추락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거기서 떨어질 때 착지를 할 때 네. 중심을 잡고 또 내려요? 네, 그냥 뛰어내린다고요? 낙하산 없이요? 네 없이 어? 착지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타고 이렇게 아니, 뛰어서 내려오는 거 말고 창문에서 그러니까 뛰어내린다고. 기본적으로 벽 타고 뭐 이제 그 나무 타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 아, 그럼 그게 아니고 그냥 뛰어내린다고요? 네, 착지를 착지 훈련입니다. 아파트 3층이 사람이 서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도 공포감이 굉장히 느끼는. 네, 여기서 뛸 수 있어요? 여기 네, 위에서? 예, 착지가 가능합니다. 이 진짜 너 부러지면 잘 부러지는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잡는 거죠. 낙법 같은 건가 네. 보죠. 바닥은 바닥은 모래바닥입니다. 모래바닥으로. 근데 다치기도 해요? 다치기도 합니다. 아파트 1층, 2층까지는 괜찮은데 3층에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잘못 떨어지면 머리가 떨어집니다. 네, 머리가 왜 무겁기 머리가 때문에 중심을 잃으면서 머리부터 떨어지고 머리가 먼저 떨어지니까. 여자들은 중심을 잃으면 엉덩이부터 방아를 엉덩이부터. 찢습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다쳐서 내사 상태가 가면 그냥 죽는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하반신 마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부대에선 그 하반신 마비 된 사람을 그냥 죽입니다. 집에는 전사증 하나로 이제 보내주고 장가 훈련 중 사망 뭐 이런 식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 책임져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시설에 대해서 알면 안 되니까. 예. 저도 대남연락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많이 주워두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미혁 씨가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그 대남연락소에서는 그런 이제 경제 간첩 키우는 것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예, 경제 간첩으로 해외 내보내서 정보를 수집해오는 산업 스파이. 그리고 본부에는 이제 이미혁 씨 같이 현역 분들이 계셨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직접 침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말 은밀하게 키워지는 비밀 기관의 사람들이거든요. 정보 수집은 기본이고 뭐 침투, 테러, 그다음 뭐 뭐 납치, 그다음 그 가정 간첩들한테 뭐 이렇게 연락해주는 뭐 그런 것도 다 배워서 일단 조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간첩을 데리고 가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랑 아예 간첩으로 파견되는 사람들이랑. 그렇지. 아니, 이미혁 씨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또 간첩이 되신 거예요? 네? 직관적이다. 나 진짜 간첩이 됐냐라는 질문 노골적으로 듣는 거 처음이네요. 스파이. 대부분의 이제 집안이라든지 이제 그런 환경을 보고 뽑기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좀 달라요. 저희 집안은 부유하게 살기도 했고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인민학교 여자축구부가 생겨서 걸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하니까 체육부라면 건드리질 못했어요. 북한에서는. 네, 좀 셌어요. 그래서 여자축구부를 딱 들어가가지고 그게 1년 만에 축구부가 딱 해산되고 경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게 축구부가 해산되고 벗어 해산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축구를 해산시켜라 해가지고 해산시키고 그리고 기계체조 하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기계체조. 기계체조를 좀 하다가 거기 기계체조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척추에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또 계속 병원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다시 시작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육성을 했어요. 달리기.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농구부에 들어가서 농구를 했어요. 학교 졸업하니까. 다 종목이네. 그러다가 학교 졸업할 당시에 3월달 전에 이제 배치를 다 받아요. 군대 갈 사람들은 군대 가고 이제 배치를 다 받는데 제가 3월달 되도록 제 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풀어놓나 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료청 위원장이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사료청실에 갔는데 선글라스 낀 분이 이렇게 중앙 자리 딱 앉아 있고 이동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저런 친구는 당이 부른 데를 가야지 뭐.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게 뭐 나는 어딜 딴 데 가는구나 싶었는데 동무 조만간에 돌격대 갈 거야. 마음의 준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저는 돌격대 가기 싫었어요. 그럼요. 건설부대라. 북한은 다 인력을 해야 되는. 막 댐 만들고 도로 만드는 거죠.
그로부터 한 열흘 조금 시간을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열흘 뒤에 가는데 북한은 대부분 뭐 건설 부대 이런 데 가도 돌격대라고 해도 환영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 한영 환영. 잘 가세요. 잘 가서 일 가세요. 잘하세요. 군대 가거나 뭐 이런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나가면 환영 사업을 해요. 전 시가. 아. 근데 저보고 너는 마감에 나가는 케이스에서 행사가 없다. 이거. 그냥 혼자 가야 되니까 아침에 7시까지 도시락을 3일분 싸가지고 학교 앞에까지 와라라고 해가지고 진짜 배낭에 2배낭을 이렇게 막 싸가지고 이제 학교 앞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차가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다 타서 그래가지고 새벽쯤에 이제 기차역에 와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는데 그때부터 안대를 끼우더라고요. 안대를? 안 돼요? 네, 눈을 가리더라고요. 기차에서? 네. 그래서 이제부터 먹고 이제 화장실 가고 하는 거는 말을 하면 자기네가 풀어주겠다. 근데 밖을 내다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을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렸는데 역전 앞에 딱 내리자마자 이제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부대에 도착했을 때 안대를 풀어주고 군복을 줬고 그 네. 부대는 애초에 가기 전에 설명받았던 그 돌격대 부대는 맞았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부대였어요? 그게 이제 북한 간첩들을 간첩 약속하는 부대였구나. 네, 부대인 거죠. 야. 양성 부대였고 야. 저는 그때 느낀 거죠. 이게 돌격대가 아니구나. 아니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네. 본인 이름을 불리면서 뭐 계급장 있고 그렇게 저희는 그 부대에는 개개인이 다 훈련 받을 때 저희는 고구를 씁니다. 네. 그래서 고구를 쓰면 상대방의 이 이미지를 몰라요. 아, 저희 부대는 걸어가네. 한 30명 정도? 30명 안 되게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남녀가 같이 받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다 암호명. 암호명을 줘요? 네, 어. 거기서는 저는 장미로 불렸는데 이제 장미 들국화, 뭐 한강, 뭐 이런 기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서도 쓸 수 있는 암호명을 줬었고 저희는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하고 어우 너무 일찍 일어나네요. 4시 반에 기상을 하고 1시간 동안 운동을 몸풀기를 합니다. 그리고 5시 반이면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공부를 합니다. 공부요? 그러니까 저희 공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어느 날 아침은 뭐 남조선 말이라고 가르쳐주고 한국말을 언어를 배우면 다음 날은 이제 뭐 미국어, 프랑스어, 중국어 언어를 배우는구나. 각 나라 말들을 다 가르치고요. 다시 옷 갈아입고 아침 시간 7시부터 7시 반까지인데 밥은 15분 동안 이제 먹게끔 하는데 그건 교관의 마음이에요. 주어진 시간은 15분인데 어떨 때 들어서 어머니를 밥 먹어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30명이 같이 먹어요? 네. 밥 먹을 때는 근데 다 얼굴을 각자 볼 수 있겠네요. 얼굴을 다 쓰고 아, 고구를 쓰고 먹어요, 밥을? 그리고 서로 이제 대화를 못 하게 해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못 보게 해요. 밥 먹고 이제 다시 집합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배낭과 총을 메고 이제 배낭과 총. 먼저 행군을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그 행군이 끝나면 이제 각종 훈련 이제 밧줄 타고 절벽 오르기도 하고 이제 맨몸으로 이제 건물 올라타는 것도 해야 되고요. 뭐 사격은? 사격은 기본입니다. 아, 기본이에요? 하루에도 뭐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실시할 정도로 어두울 때도 사격 훈련을 해요. 아, 뭐 권총도 하고 장총도 하고.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총.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여기 용산, 평택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용산에는 미군 기지가 있기도 했지만 벙커가 있습니다. 아. 예, 그 벙커가 핵을 뚫지 못할 정도로 벙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면 국가에서 해주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립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 미군 기지가 있기도 하지만 평택 항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무역 상인들이 제일 많이 평택 항으로 이제 세계 무역들이 거기로 오고 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무역 상인들에 대한 포섭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해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평택 항해 구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공부를 하고 아니, 그러면은 간첩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업도 해요?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초반 당시 이제 대한민국 대검의 방첩 수사팀에서 첩보를 잡고 국정원이랑 같이 수사 공조를 했던 사안인데 우리나라로 침투한 간첩하고 고정돼 있는 고정 간첩이 함께 소프트웨어
어? 벤처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나라 당시 정부 기관에 정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납품됐던 사례를 대한민국 검찰하고 국정원이 함께 공조수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뭐 간첩이 뭐 특별한 코드를 넣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자체는 그냥 투명한 소프트웨어. 아니죠. 아니야?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청 등등에 납품이 되면 역으로 정보를 빼놓을 수 있는 코드가 숨어져 있던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 사업을 하는 거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와서.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문제요. 북한이 키우는 특수요원, 이 한국에 대한 뭐 정보 말고도 꼭 필수로 알아야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간첩들은 이것 필기 시험을 봤다. 정답. 오! 정답. 오! 지역별 고스톱 규칙. 게임. 괜찮잖아. 솔직히 스파이들 도박해야 돼요. 아, 맞다. 우리 제임스 본드를 봐도 카지노잖아. 포커를 하잖아. 그러니까 게임 룰을 알아야 된다. 그럴 듯한데?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조선 시사상식 필기시험을 봤다. 너무 어렵죠. 왜냐면 제가 최근 들은 얘기인데 유튜브로 시사 방송을 보여준대요. 난파 간첩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검수안박법 오. 아니면 내년부터 만 나이 뭐 줄여드는 시행령 유튜브로 우리나라 시사 방송을 매일 보여줘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교육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북한 가족들 사실 이제 시대마다 이제 좀 게임이나 이런 게 좀 바뀌거든요. 뭐 술자리 게임이나. 아, 게임. 그거 이제 누구 갑자기 순간순간 언제까지 어깨춤을. 이런 거. 술이 들어간다. 갑자기 누가 이걸 했어. 그럼 너무 옛날 거잖아. 그렇지. 너무 옛날 거니까 의심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한테는 이 군부대 위치. 군부대.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미옥 씨는 무슨 필기 시험을 봤습니까? 야동이 있어요. 야한 영상. 야동이 있어요. 야한 영상. 아, 어덜트 비디오. 저희 북한에서는 성교육이 없어요. 근데 같이 훈련 받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야동 교육을 합니다. 아니 그걸 직접 본다고요? 네, 봐야 합니다. 그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투를 했을 때 그 잠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걸리고 여자들은 이제 뭐 애교부터 시작해서 배려를 다 가르치지만 이게 잠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래요? 남자들은 안 가르쳐도 여자들은 무조건 이걸 가르칩니다. 네. 아니 그걸 어떻게 필기 시험으로 봐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각종 훈련에 각종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근데 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장 들어가가지고 40분 동안 그 야동을 보게 하는데 들어가면 다 자요. 어? 너무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근데 이게 자게 되면 나올 때 교관이 앞에서 무슨 내용이야 오늘 여자가 뭐 했어 어떻게 하는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소리를 냈어 막 이런 얘기를 어떤 소리를 냈어? 네. 그까지도 상세하게 보여요. 어느 나라 거 보여줘요? 대체로 이제 미국 포르노나 이제 유럽 거를 많이 보여줍니다. 아, 진짜 맞는 얘기고요. 저희 대남 연락사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기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나가서 어느 다방을 운영을 했는데 국가의 이제 중요한 간부들한테서 그런 정보들을 해서 북한에다 이제 넘겨가지고 북한에 들어오면 저희 연락소에서는 그분이 진짜 대선배 되시면서요. 남자들도 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여자는 무조건 애교라고. 애교에 안 녹는 남자가 없다고. 항상. 그렇게 해서 정보도 빼내고 돈도 벌었다. 벌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미인 스파이계, 미인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 미인계 여성 스파이라고 하면 마타하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마타하리. 또 원래 그 네덜란드 출신 여자였는데 근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돈을 벌 방법은 없는데 마침 그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독일 측의 스파이가 돼가지고 이제 프랑스 장성들을 미인계를 이용을 한 거죠. 잠자리도 같이 하고. 독일 편이고. 독일 편이에요 지금요. 근데 프랑스 측에서 알아낸 거야. 얘가 독일 여자 스파이구나. 오셨어요. 우리 측 프랑스를 위해서 한번 일해달라.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프랑스 측에 붙어서 또 독일의 또 스파이 짓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중 스파이가 된 거예요.
예. 이러다가 프랑스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엔 프랑스 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데 쿨하게 죽어요. 장병들이 총 쏘려고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그 너무 무겁지 않아요? 빨리 쏘세요. 어머. 그리고 생을 마감해요.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마타하리라고 불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김수임 사건이죠. 김수임? 그게 뭐예요? 김수임이라는 여성은 이제 이화여전 출신이고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미 군정 당시에 미군 장교하고 헌병사령관과 같이 동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서 북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이제 6.25 발발 직전에 이제 사형당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사실 마타하리도 이게 진짜 간첩이었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말이 많거든요. 근데 김수임도 진짜 간첩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리강국이라고 남노당 출신하고 사랑을 했는데 이 리강국은 또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뭐가 되냐 미제 스파이로 처형당하거든요. 어머나. 뭐야? 양쪽이 한쪽은 양쪽이다. 북한 그렇지. 스파이, 하나는 미제 스파이. 스파이와 간첩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전문가로서 또 스파이와 간첩의 역사를 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재밌는 거. 일단 그 기록상 최초의 스파이 간첩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네?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냈다라는 것이 일단 공식 기록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도 이 스파이전 때문에 굉장히 양상이 바뀐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면서 터졌지 않습니까? 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당시 이제 메가더 사령관이 예측을 못했던 게 뭐냐면 바로 10월 19일에 중공군들이 밀려온 거야. 중공군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군들은 스파이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얼굴이 하얀 백인이니까. 다르네. 그렇죠. 성인들 말고 16, 17살짜리 소녀들을 스파이로 키웠어요. 미군 당국요? 애들을요. 그런 다음에 중공군 사령부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허드렛 일 하면서 정보를 빼와라. 그래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이게 래빗 작전이라고 토끼 작전이었는데 실제로 16살짜리 아이들, 소녀들이 중공군 사령부에 들어가서 지도, 서적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빼들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유엔군이 반격을 하면서 서부 전선에 있던 중공군이 괴멸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와, 이게 또 첩보네요. 첩보죠. 사실 뭐 스파이 전쟁하면 냉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영화도 스파이의 그 전문적인 스파이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CIA, 그다음에 소련의 KGB. 그러니까 동서독인데 말이 동서독이지 그때는 이제 진영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동독 간첩, 서독 간첩, 뭐 폴란드 간첩, 그냥 다 그냥 소련 간첩 아니면 미국 간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이제 베를린 거기 보면은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 베를린과 포츠담을 잇는 그 다리가 있거든요. 그 글리니케 다리라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스파이 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1962년부터 거기서 간헐적으로 이제 스파이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쪽에 소련 간첩인데 아돌프 아벨 대령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저쪽은 미국의 그 정찰기 있잖아요. U2 같은 이 정찰기 그 스파이 위성, 스파이 정찰기에 파일럿을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86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약 40명의 포로를 그때 이제 교환을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같은데 가끔 그렇죠. 나오는 거. 그 스파이 다리라는 영화로 또 만들어졌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서. 북한에는 뭐 대남 연락소 말고도 뭐 종찰청국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있었던 보이부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방첩 및 첩보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이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관계 있는 이런 첩자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산업 스파이들을 또 심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정원과 좀 차이가 있다면은 국정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보이부는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는 수비 체계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20%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정보 자료도 북한에서 많이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부에서 주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북한 내부 주민들을 감시하는 몫이 가장 큰 게 보이성, 이제 말하는 보이성이고요. 기본 메인은 정찰총국이라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찰총국이 있고요. 당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같은. 그러니까 당, 군, 그다음에 고위 안전에서 세 가지 크게 부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잠깐 하나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왜 황장엽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네. 경찰총국에서 2명이 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우리 국정원이 잡아냈어요. 탈북민을 위장해서 왔어요. 탈북민을 위장해서 잡아왔는데 잡는 방법이 딱 들어왔는데 몸이 우선 좋아. 몸이 좋아요. 탈북민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들어가는데 이제 먼저 온 탈북민들이 진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학교를 졸업했어? 그건 다 외우고 왔으니까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신 학교 졸업한 학교 교장 선생님 손은 탁은 어디 있고 어머나. 포플라 나무는 어디 있고 벤치가 어디 있는 걸 한번 그려보라. 그걸 그린 사람이 있었거든. 먼저 온 탈북민. 그렇지. 3만 5천 그거 명이. 보니까 딱 틀리니까 이 사람 말한 게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총국이 대남 첩보를 하는 데서는 가장 큰 덩어리예요. 이게 제가 경찰총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그 제2진료소라고 거기 입원했는데 이제 경찰국에 경찰총국 되기 전에 경찰국에 목란꽃 중대라는 목란꽃 중대라는 중대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같이 키가 크고 하나같이 예쁘고 전 조선 사람이 아니라 마담 얼굴 하얗고 스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 근데 제가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도는데 딱딱 소리가 나요. 보니까 이 아가씨가 젓가락으로 문을 던져서 물에 꼽는 자기 출입문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딱 던지면 그냥 딱 들어가 백인데 부둥부둥 그게 저걸 왜 하냐? 그랬더니 손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무기를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숟가락이건 젓가락이건 못 쥐어 있는 게 다 무기인 거야. 여기 딱 들어가면 그냥 이게 뚝 들어가는 거죠. 우와. 그런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경찰청국. 네. 우리나라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뭐 북한 정보기관 워낙 말씀 잘해주셨으니까 크게 세 군데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국정원, 옛날에는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 그리고 나서 군의 기무사,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정보계형사들, 정보계가 이제 이런 첩보활동, 저인 방식의 첩보활동을 하는데 국정원이 1961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죠. 아무래도 국정원의 가장 큰 임무는 북한과 관련된 첩보 활동입니다. 일대 원장이 김종필. 네네네. JP. 예. 그래서 이 권력자들에게 항상 국정원장은 굉장히 신임을 받았죠. 왜냐하면 북한을 대상으로만 정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끔 역사를 거치면서 변질이 돼서 일반인들, 민간인들 사찰할 때도 많이 쓰였어요. FBI 후보도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국정원에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관련된 첩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정원 요원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눠진 게 맞습니다. 네.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눌 때 화이트라는 건 뭐냐면 공식 가장 정보원이라고 해서 외교관 신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대사관에 거의 모든 대사관은 30%나 절반 정도는 정보요원이 갑니다. 외교관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네. 블랙은 외교관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침투해가지고 학생이냐 아니면 사업가이냐 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블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어떤 차이가 있냐. 화이트라는 사람은 정보 활동을 하죠. 근데 혹시 정보 활동을 하다가 민감을 하다 걸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추방당하면 됩니다. 외교관이니까. 외교관이니까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블랙들은 걸리면 대부분 잡혀서 목숨 잃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잖아요. 사형 웬만하면 사형 당하고 또 국정원 직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 나라가 국정원 직원인지 알거든요. 그래도 국립과정보원 직원이라 말은 안 하고 버티죠. 버티다가 사형 당해서 지금 국가정보원에 보면 이름 없는 별이라고 있죠. 지금 19개 있고 대부분 블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보요원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면 그렇지. 국가 간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 안 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 돌아가셔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상관만 알겠네. 그렇죠. 상관만. 아 진짜 그렇게 돌아가시면 19명이나 19분이 그게 원래 52명이었는데 그래서 딱 요원으로 치르자해가지고 좀 줄어들어서 11명으로 줄었어요. 좀 무관도네. 외교관들한테 북한에서 이런 첩보 활동 시키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두환 대통령 암살하려고 쫓아다닌 사람인데 그때는 35호시 대정보조사부에서 각서 쓰고 시장 찍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사관에 조그만 대사관에 나갈 때는 경찰총국에서도 임무를 주고 보위성에서도 임무를 주고 그러니까 임무 내용들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 공항에서 대사관까지 한국 대사관까지 거리를 측정해 달라. 그다음에 요 대사관에 한국 안기부 요원은 누구냐.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회주의 나라니까 친하니까 KGB는 잘 알잖아요. 지금은 FS로 B로 바꿨는데 중국 안전부 요원들은 우리가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저게 남희석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앞만 봐도 우리한테 접근해 오는 거 보니까 안 기분 같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2, 3일 있다 밥 먹자고 가면 안 기분 맞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한테 일이 떨어지는데 뭐 저 사람이 어디 살는 이름이 뭐고 어디 사는지를 알아내라 그러면 제일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 그 사람을 알잖아요. 네. 차 번호를 알아요. 외교단 번호를 달았는지 화이트 요원이죠. 대사관에 가서 줄 서 기다리면 그 차가 나오잖아요. 쫓아가는데 2대를 세워놔요. 한 대가 가다가 어느 순간 한 대는 빠지고 한 대가 쫓아가면 이 사람은 이 아파트에 무슨 곤배구역에 어느 아파트에 산다. 근데 그 층까지는 몰라요. 몇 층 몇 호는 따라가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음 임무가 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까지 그랬던 거는 자기네 능력이 따질 때는 FSB나 중국 안전부의 도움을 받아요. 이건 화이트 요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재밌다. 서로 도움 주는구나. 서로 도움을 진짜 영화다 영화. 이완 선생님. 네. 국정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보통 군사학과냐 무슨 북한학과냐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대상은 사회 모든 분야예요. 전공이 특별히 중요치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전공이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성향적으로 아주 명확한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향. 누가 뭐래도 애국심이 제일 중요한 기관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숙제 동안 본인은 음지에만 있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큰 일이거든요. 자기가 목숨 버텨서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담당 부서 공무원이 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걸 평생 동안 자기가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채용 때도 사실은 성향적으로 보게 되면 애국심이 가장 있냐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채용의 흐름 보게 되면 제일 끝에 신원조사. 당연히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는 엄청나겠죠. 어느 정도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가족만 보는 가족, 아버지 어머니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외가 쪽까지 다 봅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본인은 전혀 간첩이 아닌데 할아버지나 이때 간첩이어가지고 그 때문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정보에 새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사실은 다 엄밀히 받을 것이 맞습니다. 정보용. 국정원은 모르겠지만 미국 CIA 같은 경우에는 요원을 선발할 때 정말 눈에 띄게 잘생기고 눈에 띄게 키가 크면 요원으로 안 뽑아요. 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요원을 못 됐어요. 간첩 활동하셨어요? 근데 왜 요원이 안 돼요?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막 이런 영화처럼 그런 분위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정말 사기꾼도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보여야 된다는 말도 있듯이 그런 식으로 국정원 요원도 뽑나요? 그 특채가 됐을 텐데. 막 노란 머리를 한다든가 네. 막 이러지는 못하고. 그렇죠. 일단 국가정보원을 뽑을 때 외모로 보는 건 없는데 이 사람이 정보요원이 특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흉터가 있거나 아니면 문신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뽑지 않습니다. 안경 쓴 사람이 뽑힐 수 있어요? 많이 뽑힙니다. 안경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전체 국가정보원 직원 중에 예. 절반은 분석관이고 절반은 이제 수집가거든요. 분석가들은 대부분 앉아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큰 상관이 없겠죠.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은 모자지간이라든지 네. 뭐 모녀지간이라든지 보위부 부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네,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모자지간에 예. 뭘 하는지 모른다고 하던데 모자지간 또 모녀지간 여성 국정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일단 입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본인이 떼지 않고 부모님이 떼야 될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다 내야 가족이 되기 모른다는 건 때문에. 말이 안 되는구나. 네, 근데 가족들도 조심하죠. 조심하고 임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서 사실은 국정원의 특채로 뽑혀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고 보면 기자업계는 이제 정보를 다루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요. 기자 수는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LA에서 사업을 해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갑자기 그만두고 한국에 실종이 됐다. 이런 소문이 돌면 맥락이 나중에 보면 국정원 특채로 가서 저희 출입처에 갔는데 그놈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업 때문에 미국 갔다며. 그러니까 아유, 왜 그래 선수들끼리. 그러면서 명함을 주면 그 명함에는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어디도 안 써요. 뭐 무슨 상사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상사. 아예 요즘 명함 안 만들기도 하고. 예전에는 기혼자 중에 해외 결혼을 한 기혼자, 그러니까 부인이 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입사를 못했고요. 입사를 했어도
그 해외 결혼을 못 했었어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맞다, 얼마 맞다. 전까지. 그러네. 여행 못 가는 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국정원에 있는 분이 해외여행 못 간 지 6년인가? 뭐 8년 된 분들이 있었어요.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원 근무자 중에. 근데 이제 국가정보원 직원은 사실은 이제 이중국적자도 안 되고 오직 우리나라 국적자만 되는데 그건 법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엘리 코엔 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 외국에서 정보 활동을 잘하려면 그 나라 국적자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국정원권을 보면 보이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뭐 보이브도 이제 여성을 얻으면은 와이프에 대한 신원조회를 싹 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기 본인은 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제일교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한민족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만약에 멕시코 국적을 가진 교포가 필요하면 그냥 계약으로 에이전트로 쓰는 거죠. 계약으로. 나 대사관에 있을 때 대정보조사부 35호실이라고 하는 간첩 파견하는 그 부서에서 부부장이 왔었거든요. 현지 지휘를 그 사람이 했는데 외교부 있지 말고 우리 부서로 오라. 스카웃. 그래서 저는 공작원 기질이 없다. 난 이제까지 외교관이고 다 많이 알려줬거든. 우리가 다 세탁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오라. 근데 겁이 나잖아요. 나 그런 거 하기 싫거든요. 실제 그 김연이 잡아가는 거랑 제가 대사관에서랑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다 비참하게 여기 와서 잡히고 뭐 다대포 사건도 그렇고 그런 걸 다 아니까 평양에다 SOS를 쳤죠, 형한테. 형이 조직 지도부에 있었으니까 거기다 이야기해서 그냥 그만두라. 그래서 제가 살아난 적도 있는데 저 사실 그때 끌려갔으면 지금 여기 간첩으로 와서 잡혀갔을 수도 있는데 다르게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현지에서 우리 외교관 중에서도 어느 순간 쓱 없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평양에서 외화상점 가서 딱 맞는데 선글라스 딱 끼고 뭔가 향수 냄새 풍기가 딱 나오면 공작원이야. 그게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우리 연구원에도 여러 분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몸 쓰는 사람들이 있고 만자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고위층에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는 사람은 몸 쓰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가지고 저기 머리를 읽어내서 보고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외교관이고 평범한 공무원이고 주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이제 실제 입사해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이제 그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만날 때도 회사 생활이든 일상 생활을 얘기해야 되는데 직업을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직업도 일단 어딘지 물어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함도 한 여러 개 갖고 다녀, 한 4-5개.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명함을 주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 미리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얘기만 해요. 연애할 때 너무 안 좋네요. 만약 갈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나가야죠. 어머. 입사 때부터 사실 보안각서를 썼고 회사하는 사람도 증문사고도 모든 거는 다 보안 하나 가서 썼고 가족이 했어요. 가족이 인터넷에 올렸어.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간다고요? 본인에 의해서 정보가 생 걸로 보기 때문에 본인 가족이 실수했어도 내가 그렇죠. 왜냐면 본인 얘기 안 하면 안 나가는 거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국정원 분들이 꼭 그런 거 하잖아요. 마약 같은 거 딱 있으면 딱 마약 먹어보고 맞아. 이거 수리나. 실제 마약입니다. 막 잇몸에다. 그걸 실제 마약인지 또 어떻게 알 뿐더러 그걸 또 뭐 연습을 하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마약 사범을 잡는 거는 국가정보원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이라고 나오지만 경찰은 해외 수사권이 없거든요. 해외 상주에서 거기에 계속 정보 활동하는 건 국정원 직원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한 대사관에서 있는 그 직원들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약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입 직원 때 마약과 다른 맛을 구별하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요? 예. 갑자기 국정원 들어가고 싶었는 것 같아요. 아닌 거죠 지금? 저는 요걸 좀 물어봐도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국정원 이게 입사 면접 볼 때 혹시 뭐 어떤 거 물어보는 게 이런 거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출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국가정보원 면접 때 잘 나온 문항 하나 갖고 왔어요. 재밌다. 좋아. 맞춰보기.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만 약간만 변형해서 갖고 왔으니까 맞춰보세요. 예, 리설주를 포섭하라는 명령을 받은 여러분이 국가정보원 요원입니다. 어떻게 리설주를 포섭할까요? 남성성. 예. 아실 것 같다. 아니, 송중기 씨를 국정원에다 들이보내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딱 봐도 눈에 띄잖아요. 마음을 줄 수 있고. 일종의 민항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매일 만나는 사람이고 남자가 없을 수 있는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수 있고 리설주의 머리를 하는 분의 가족을 물어물어서 계속 친하게 지내고 고향에 선물이나 뭐 좀 보내고 하면서 접근을 해서 미용사와 친해지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중상됩니다. 오야. 평가할 때 중상됩니다. 오야. 왜 그러냐면 어떠한 정보를 필요할 때 포섭 대상을 직접 하기보다는 약한 고리 이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활용한 거죠. 아니면 뭐 그 리설주보다 더 좋은 명품백을 내가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을까? 저거 어디서 왔지? 이러면서. 다른 분은 없을까요? 다른 분? 당 고종이 이제 그 측천무후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방법인데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를 소개를 시켜줘요. 김정은에게 새로운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출출하게 만듭니다. 뭡니까? 아니 뭐 사실은 어떤 이제 것들이 보통- 국가정보원에 입사까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비교적 이론적으로 잘 얘기를 해야 돼요. 보통 4가지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마이스라고 합니다. M은 뭘까요? 뭐니? 돈이죠. 돈이 제일 좋습니다. 이설주 씨는 돈으로 안 되겠죠. 지금도 있으니까. I는 뭘까요? 이데올로기입니다. 오직 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렇게 설득하는 이데올로기. C는 뭘까요?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거. 줄거 말고. 마지막 E가 에고이즘입니다. 네가 인생 중심이야.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제일 싫고. 계속. 그렇죠. 에고이즘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너만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성공적인 지도자를 만들 수 있어 해서 거기서 해당되는 어떤 정책 같은 거를 이설주 때문에 잘 된 걸로 유도해 주는 겁니다. 몇 번 도와줍니다. 그럼 준 거 있으면 받을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요구한 걸 적절 시간에 요구를 해도 되고 내가 좀 무리하더라도 좋은 정책이나 북한에 원하는 거를 줌으로써 그래서 에고이즘을 자극해서 하는 방법.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뭔가 이설주가 활동하고 있는 아까 이제 아이 엄마라고 했으니까 네. 분명히 맘카페가 있을 겁니다. 성향에 맘카페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어제 미사일 쏘는 영상 잘 봤어요. 야, 잘 나왔어. 지금 김정은 위원장님이 저렇게 위대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러면서 이 사람의 자아를 계속 부지질하는 거지. 유명한 정보기관들이 많은데 군대도 이를테면 그런 첩보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대에도 첩보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첩보 부대가 많은데 이 신호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777 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신호 정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넘기려고 하면은 전자 신호가 발생을 하겠죠. 네. 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신호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서 이 고급 정보, 특수 정보를 만들어서 군 수뇌부에 넘기는 그런 임무를 하는 부대가 777 부대입니다. 이게 정말 베일에 쌓여 있는 부대고 누가 여기서 일하는지, 어떤 임무를 진짜 수행하는지,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 극비예요.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그 777 부대에서 사용을 하는 물품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에이전트 이 종민 아래 숨겨놨습니다. 예? 우리 감나무 에이전트. 감나무 에이전트가. 뭡니까? 일단은 가방 자체는 뭐 아빠 가방. 007 가방, 아빠 가방, 교수님 가방 뭐 이렇게 그래서 돌리시는데 첩보원들이 자꾸 걸리는 게 요새 이 가방 안 드는데 이거 들면 첩보원이야. 깜찍하잖아요. 진짜 수상해 보여.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중요한데 저 검은 가방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가방이냐? 북한의 공작원과 그리고 구소련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 정보원들이 사용을 했던 무기들을 좀 가져왔어요. 어이구.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분들한테 무기를 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못 오게 하고 저쪽에서 들고 계시게. 열어봐요. 예. 거꾸로 여신 거. 거꾸로 해. 거꾸로 여신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거꾸로 였었는데 상관없이. 진짜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데 보여지기가 또 뭐해서. 아니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여. 예. 삼팔구경에 소음기를 난 건가요? 38구경 같아 보이지만 칸이 약간 다릅니다. 아, 삼팔구경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 철공에서 만든 거야 아니면 진짜예요? 뭐. 그게 1800년도 말에 구소련에서 만든 뭐 220년 전 모델입니다. 저 권총이 보통 리볼버 형태의 권총은 무성 권총으로 쓰기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밀폐가 안 되니까.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스파이들이 쓰기에. 뭘까요? 나가서. 조그마니까. 자, 저 에이전트 종민이 들고 있는 총은 발사를 하면은 탄피가 현장에 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예. 근데 지금
에이전트 희석이 들고 있는 총은 사격을 해도 탄피가 실린더 안에 남아요. 여기 안에 남아 있. 구소련의 KGB에서 그 총을 암살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KGB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 만년필인데 독침형 만년필입니다. 탁 옆에서 찌르고 가면은 이제 호흡곤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 만에 보통 죽나요, 이게?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확 하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치. 왜냐하면 암살의 목적이 없죠. 예, 암살자가 이탈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 김정남 암살에서 보셨듯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진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777) 사령부 말씀해 주셨는데 예. 37 여기서도 이런 뭐 좀 특별한 인재들을 뽑나요? 그럼요. 일단은 첨단 감청 기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공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그쪽을 거쳐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병사들이 좀 많은 편인데 예전 같으면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부대에 이제 이 신병들이 오잖아요. 그럼 훈련소나 이런 데에서 과랑 전공을 봤어요. 그 실력을, 이 점수를 본 거죠. 학점을.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부대에서 뽑아가야겠다. 그러면 찝어서 이 발탁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공고를 합니다. 대학교 특수한 과들 이런 데에 우리가 이런 채용이 있으니 이 오시라. 그런데 쉽진 않아요.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그 정보, 이 신호 정보의 최첨단에서 모든 기기들을 메인터넌스 해야 되고 모든 정보들을 모아야 되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임무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유 뭐 사실 뭐 국정원이고 뭐 777이고 북한 보위부 선발이 더 복잡한 북한 보위부 선발이 더 복잡한 보이부 부심, 보이부 부심. 이 영화만에 보이부 부심이 아니라 실제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그렇죠.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그리고 또 자기가 타고났으면 갈 수 있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북한은 그런 선택 조건이 안 됩니다. 일단 보위부에 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부과라는 곳에서 보위부는 보위부에서 선발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이력서를 낼 수 그런 게 없는 없어요. 거죠. 내가 선발을 한 다음에 이력서를 씁니다. 진짜. 그래서 신원 조회 기간이라고 보위부에 항상 6개월이라고 있어요. 네. 일단 뽑아놓고 이 사람 집안을 다 알아보는 거야. 일단 뽑아놓고. 전사라고 안 돼서 오래 걸리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뽑았는데 신원 확인해서 뭐가 걸렸다. 그다음 안 쓰면 되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버님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다 보위부에 계시거든요. 많은 보위부 요원들을 보면은 자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이 지시가 있어요. 아버지가 보위원을 했으면 자식도 수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보위부가 돼야 된다.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가풍이 보위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 보위부는 선택된 자들만이 갈 수 있어요. 아이고 무섭구먼. 지금 이만갑 스튜디오에 남북 첩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의 첩보원들이 공통적으로 마스터하는 무엇인가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게 뭘까요? 공통적으로. 네. 딱 보니까 수희 씨, 남북의 여원. 잘 살겠어요. 뭐야 그게? 설마 관상을? 네, 맞습니다. 예. 북한도 관산하고 배웁니다. 관상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인상, 관상 이런 건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제 임무를 받고 투입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 사람 심리적인 거를 간파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워주긴 합니다. MC 세 분 관상 좀 한번 그때 배우신 걸로. 공작 임무를 받았을 때 투입됐을 때 제일 먼저 입 가볍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얘기할게요. 네. 김정민 씨.
김정민 씨. 왜? 왜냐하면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요. 그리고 입이 굉장히 크면서 꼬리가 내려간 사람들은 올 때는 왜 이렇게 더 내려간 것 같지? 솔직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말이 나와요. 너무 답답해.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너무 답답해.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둡니다. 금방 보니까 나불나불. 실속이 없어요. 그러면 입술이 두꺼운 남희석 MC 같은 스타일은요? 남희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중간이 갈릴 때가 많기 때문에 중립 쪽이어서 네, 저런 사람들도 또 이제 위험 인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지웅 작가님은 이제 굉장히 보기하고는 틀리게 입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에요. 한 번 믿음을 주면 그거를 오로지 믿고 가는 사람이라. 아, 그건 그렇지. 예, 저런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우호적이야. 온갖 고문도 견딜 수 있는 사람. 고문은 못 견디겠지만 밀접하게 그래도 보고 보고는 있습니다. 고문 진짜 진실적이네. 아픈 거 싫어해. 그래, 고문 싫어. 국정원에서도 보는 또 관점이 또 달라요? 이제 아까 우리 777 부대도 나오고 여러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군은 일정한 기기로 해서 하는 정보 수집이 많고 국가정보원은 직접 침투해서 사람이라는 휴민트 정보 수집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정보원을 할 때는 처음에 모르는 상태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보가 없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모든 게 다 정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굴 모습부터 시작해서 행동까지를 다 분석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관상도 들어가지만 사실상 그들이 배우는 거는 범죄 심리학하고 프로파일링. 심리를 심리학의 관상에 살짝 들어가는 건데 그들이 진짜 배우는 것은 범죄 심리학과 프로파일링. 저는 저 연락소 다닌 거 안 보려고 하다가 이제 살살 캐내길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생긴 국정원 오빠가 그래서 불기 시작했는데 안에 손톱깎이를 내놓고 손톱깎이? 예, 이게 왜냐하면 손톱을 못 깎게 해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왜요? 이게 손톱깎이가 자살용 살할 수 있다고. 안 주더라고. 손톱 좀 깎. 근데 제가 손톱 기름에 이렇게 물어 뜯는 습관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거 좀 해보려고. 갑자기 다음날 손톱깎이를 이렇게 나오면서 그 손톱 깎고 싶으시죠? 그래서 네 깎고 싶다고 이러니까 깎으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깎고 있는데 그 슬쩍 근데 그 연락서 그 저기 소장 이름이 그 뭐라 했는데 아차 싶은 거여서 잘 모르겠다고. 이런 분은 절대 간첩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고작 손톱깎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계속 물어뜯고 괴로워하는 몸을 보니까 요게 지금 두 가지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잘생긴 외모와 손톱깎이로 싹 녹인 거죠. 하긴 뭐 맨날 우리 수혜 씨 비롯해서 탈북하신 분들 국정원 남자들 직원들 다 잘생겼다고. 아니 그건 비밀이에요. 야 근데 솔직히 국정원 직원들 잘생기고 한 명도 못 봤네. 한 명도 못 봤네. 아니면 팀이 있나 봐요. 이렇게 외모가 떨어지면 남자 쪽에 보내고 외모가 잘생긴 그런가? 우리 중에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레벨이에요? 잘생겼다는 게. 잘생긴 잘생긴 거요? 잠깐만요. 우리 작전을 못하겠다. 우리 작전 못하겠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저 화이트 쪽이라. 사무실에서 안 나와. 자, 첩보전이라는 게 눈에 보일 듯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실제로 남북의 첩보 요원들이 피 튀기게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격전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중에서도요. 안가라고 불리는 안전 가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가의 비밀. 실제 안가 같은 경우는요, 아주 은밀한 곳 그런 데는 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을 안가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탁소나 그렇죠. 양복점이나.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중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동해도 아무렇게 눈치채지 않을 만한 좋은 곳 어디 있을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여행사 같은 데 많이 여행사. 쓰여요. 여행사는 우리나라 직원이 타고 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도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에 전하는 것도 자연스러우니까 대회 이렇게 광고판에 땡땡 여행사나 무슨 투어 적혀 있는데 실제 여행사 일을 하지만 그 중에는 국가정보원 업무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있어. 장사 더럽게 안 되는데 한 8년 계속해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이게 진짜 있어. 그 집에 손님이 있는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있는 가게들이 있어. 있어요. 한동안 우리가 여행사를 현지에서의 우리 안가 내지는 출정소 비슷하게 썼어요. 그거 다음에 유행했던 예, 우리의 안가 비슷한 개념으로 썼던 게 중국에서 김밥집. 김밥집? 특히 김밥 천국. 브랜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중국 현지에 가면 우리나라 이 김밥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밥집을 차려놓고 김밥집을 운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국정원 요원이 운영하던 데였어요. 아, 김밥에 단무지 대신에 마이크 집어넣고 막 그랬나 보다. 먹어보세요. 김밥 안에 위치 추적장 지원을. 정상적인 김밥을 팔아요. 정상적인 김밥을 파는데 아, 대신에 비밀로 얘기하겠지. 뭐 김밥에 김 빼주세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구나. 김밥에 김 빼주세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구나. 김정은을 추출하자. 뭐 이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떠한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 국정원 요원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국에서 신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지만 우리 요원의 중국에서 하나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약간 국정원의 어떤 출장 사무소 역할을 했었는데 요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행사 다음에 이런 분식집. 안타깝네. 요것도 지금 이제 지난 버전.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북한 보위부 요원을 우리가 중국에서 만나는 게 어렵냐? 굉장히 쉽게 만나요. 의외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이 이제 베이징 가면 베이징 왕징이라고 코리아타운 있거든요. 식당 들어가죠. 한인 식당. 맞아요. 거기 손님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은 보위부 요원이에요. 아주 대놓고 잘 사는 무슨 주재원, 상사 주재원들의 자녀한테 접근을 해요. 납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 이제 투자를 이제 유일하기. 저희 너희 아버지 잘 산다면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 아저씨가 연결시켜줄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뭐니 해도 이제 북한에 가옥하면 북한 식당이 아마 1순위일 거예요.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렇지. 저희 식당 같은 경우에도 캄보디아란 그 동남아에 그 연맹이 있더라고요. 연맹. 예, 연맹이 이제 있어서 그냥 1시간 안에 다 날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항상 모였고 서빙하러 딱 들어가면 딱 입을 닫고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또 웅성웅성하고 자기네끼리 비밀 회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 비밀 회의가 아니라 그냥 내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잖아. 쟤뛸 것 같아. 막 안갔어야 하셨는데 동북 삼성은 남북한 첩보 무대입니다.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김정일이 중국 대사관을 처음으로 가요. 그게 신문에까지 크게 나왔어요. 그게 왜 갔는가 하면 중국에 있는 안전부가 너무 활발하게 간첩 활동들을 하거든. 남북한이.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부가 가지고 있다가 한 20-30명이 잡혀간 거예요. 30명? 경찰국, 경찰청국, 뭐 많겠지. 당에서 나간 거, 보위부에서 나간 걸 이제 너무 활동을 지나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잡아간 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급하니까 대사관에 가서 대사를 만나서 빌었대요. 살려달라. 어머. 그러니까 중국이 뭐 조금 대답을 안 하니까 정 그러면 우리도 평양이랑 신의주에랑 들어와 있는 사람들 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아무 말 없고 넘겨줬다는데 그러니까 경북 삼성은 남북한 첩보전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무대이고 중국도 신경을 쓰고 미국도 신경을 쓰고 일본도 신경을 쓰고 남북한 다 신경을 쓰는 정말 첩보전을 거기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정보를 얻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중국이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진 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황장혁 망명 사건입니다. 황장혁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국가 이데올로기잖아요, 주체 사상. 그 주체 사상을 만든 분을 중국에 있는 그분을 접촉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온 사건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럼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네. 안가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아까 여행사를 많이 쓴다고 하고 또 북한은 식당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 정보기관 중에 누구나 인정하는 1위 CI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장소를 안가로 좀 많이 쓸까요? 전 세계에 있어야겠네. 미국 대사관 옆에. 맥도날드.
김밥 천국의 미국 버전이 맥도날드 아니야? 그렇죠. 햄버거. 드라이빙 스루가 돼. 그러면 여기서 생뚱맞은 걸 시켜. 아이스 커피 뜨겁게요? 라고 하면 나갈 때 보면 총이랑 뭐 저래서. 뭐 이렇게 몰래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비스무리한데 약간은 아, 버거킹. 버거킹? 커피 전문점 나갈 때 보면 총이랑 뭐 스타벅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있어요. 커피숍이요? 우리 집 유명한데? 너무 좋은 이유가 커피 전문점에서 만난 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다들 거기서 접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도 시끄러우니까 우리말에 도청이 다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애들 많아서 어렵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접선을 했었을 때 카카오톡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에 번호,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 고유 번호로 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카드 번호에 특정한 카드 번호 와서 커피를 그걸 결제한다. 아, 이걸로 결제한다. 아 그럼 정보원이 온 거니까 상대줄 사람이 헐. 이거 재밌어요.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곳. 예, 저희가 여행을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편지도 못 주고받는 바로 그 북한. 자, 세계의 첩보기관 눈과 귀는 북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또 가장 많이 쓰인 수단 중에 하나가 공개 정보라는 오신트라는 거죠. 공개된 정보. 오신트가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의 약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만으로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보통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갈 때는 보안을 하고 대부분 기차,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갔다 온 다음에 대부분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갔다라는 건 되게 우리나라가 즉시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빨리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인데 김정일 위원장 때 기차를 타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는지가 아주 이슈가 됐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정말 갔나 맞아요. 안 갔나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갔다는 걸 거의 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공개 정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갈 때는 가는 기찻길까지 막기 위해서 다 칸막이를 막아가지고 보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날 막 칸막이 막고 열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상하니까 사진 찍고 다 올리고 검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중국 사람들이 올리는 글을 쭉 분석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키워드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갔을 때 키워드 분석 그래프가 똑같이 나왔다. 아, 이건 관계 맞다.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걸 지금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픈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통계론하고 확률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적인 게 아니라 양적인 거잖아요. 오이제 수량, 수치 그것만 보고 통계적 확률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같은 그래프 패턴이 나온다라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인 정보는 아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확성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 그런 정보 말고 진짜 아주 정확하게 보는 정보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최고의 우방인 미국이 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겠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략 자산 많죠. 첩보 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성. 첩보 위성이 얼마큼 정확하냐? 정확도가 보통 2cm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2cm? 그 2cm를 본다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주요 장면에 첩보 위성을 띄워서 그 영상을 갖고 오면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핸드백을 들었으며 무슨 상표에 신발을 신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에서요? 그렇죠. 뭘 시간 입고 더 있는지도 좋기 말할 수 때문에 있고. 평상시에 그 사람들의 옷 입는 패턴부터 말하는 그 움직이는 패턴을 다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양질의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누가 만났다 수준이 아니라 변화되는 옷, 변화되는 핸드백, 변화를 가진 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또한 아주 양질의 정보가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 2장이 있어요. 북한이 새로운 위성을 띄웠다라고 하면서 우리 위성으로 찍은 서울과 인천 사진이다. 위성 사진 2장을 공개했어요. 흑백 위성 사진. 화질이 20m. 20m까지 수준. 많은 분들이 놀라서 문의를 주셨어요. 야, 20m 상공에서 서울하고 인천 찍은 거면 잘 보이. 꽤 가깝고 야,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통신 위성을 띄웠을 때 그때 우리가 사실 이미 20m 정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위성을 우리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요? 예. 아니, 이걸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북한이 지금 정찰 위성을 새틀라이트를 띄웠냐? 아니라니까요.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은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성이 아니냐 지금요. 아직까지 위성은 없어요. 북한은 위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돌고 있다고 정상적으로 돌고 경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폐쇄된 북한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영상이나 신호, 도청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누가 인정하는 북한 정보 1위는 우리나라거든요. CIA도 감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거든요.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동화될 수 있고 서로 협상을 할 수 있고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잘 들어가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거기에다가 붙어 있습니다. 침투하기도 좋아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최근에는 뭐가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이미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 넘었죠. 네. 근데 그 탈북민을 조사할 때 그 사람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학교, 동네를 다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크로스 체크해서 정보를 쌓아놔서 지금은 웬만한 동네 강아지 이름까지 알 정도로 맞아요.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강아지 합니다. 이름까지도 물어보네. 예,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북한의 현황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다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상 뭔가 안 좋다라든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국정원이 잘 이게 뭐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국정원이 김정은 주위에 있는 최고위층과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슈미트족으로. 그래서 그런 정보를 순식간에 받아서 그걸 정리해주고 보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 때 우리 국정원 슈미트가 어느 정도였냐면 김정일 위원장의 한창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을 때 오늘 아침 김정일이 어느 손으로 양치하더라 라는 정보가 보고가 된다. 그때 마비됐다고 그랬거든. 예, 어느 손으로 양치질을 했다. 이건 누군가 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럴 수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했어요. 두 번째, 슈민트에게 어느 지역에 있는 흙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다음 날이 되기 전에 그 흙이 도착했다. 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사능 여부까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정원 휴민트들의 접근이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거죠. 다 흑금성 어마어마한 휴민트 얘기가 다 그 이전 시대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2020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김정은이 20일간 행방을 감춘 거예요. 그래서 CNN의 한 기자가 김정은 사망설까지 터뜨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북 출신의 모 국회의원은 김정은 사망했다. 너무 단언하셔가지고. 네, 단언을 해서. 예. 근데 그도 그렇게 20일 동안 북한에서 잠잠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국정원이 정부가 정부를 믿어달라 아무 일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맞아요. 확신을 해서. 그거는 슈민트가 보고 갖고 온 정보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디서 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의 인공위성으로 김정은 전용 열차가 어디로 가지 않고 한 곳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었던 것을 봤고 김정은의 별장이랄지 김정은을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원 이동 현황을 다 위성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아까 777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평양의 통신량이 지도로 표현하자면 시뻘겠어요. 통신량 보는 거. 네. 그리고 북한이 중대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국정 알고 있었어요. 아 김정일 죽었군. 근데 그때 2020년대 김정은 사망설 돌 때는 평온하고 잠잠했구나. 그렇게 요즘은 저는 이제 북한은 사실 위성으로도 감시를 좀 당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위급까지도 좀 믿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북한은 반대로 다른 나라를 좀 감시하거나 뭐 이런 게도 하나요? 아, 북한은 감시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뭐 떨어졌죠. 뭐 저희가 아는 것 그 이 하루 아마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 자료들은 러시아를 통해서 많이 들여옵니다. 네, GPS라든지 이런 정보 자료들을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촉보기관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뭐 분석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뭐 정찰기나 뭐 위성 이런 건 떨어지지만 세계적으로 1등인 게 하나 있어요. 북한이 뭐 정찰기나 뭐 위성 이런 건 떨어지지만 세계적으로 1등인 게 하나 있어요. 북한 해커들. 사이버절 떨어질 짱이거든요. 요즘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당에서 시키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꿔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북한 맞아. 해커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FBI도 잡지 못한다고 이제 공개 수배했던 라자루스라는 그 해커 조직이 정말 북한 사회에서만 키워질 수 있는 블랙 해커들의 범죄잖아요. 라자루스. 예.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런 집단을 공공연하게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에 북한 해커들한테 우리가 어디 털렸는지 기사가 크게 됐었어요. 2년 전이죠. 원자력 연구원, 핵융합 연구원,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줄줄이 북한 해커에게 뚫렸어요. 무서운 건 뭐가 털렸는지 몰라요. 아. 근데 보세요. 원자력 연구원하고 핵융합연구원을 북한 애들이 털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원전 도면을 애들이 빼가려고 털었던 거고, 항공우주산업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은 그때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KF-21 보람에 이런 사업들, 그런 도면을 털어가려고 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뭐 북한이 뭐 휴민트나 정찰 위성 기술은 떨어져도 해킹 능력이 전 세계의 탑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좀 많이 당했던 해킹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하는 그런 선택과 모습을 집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옥 씨 아까 이제 말씀 쭉 들었었는데 네네.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국내에서 잡혀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건가요? 잡혀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건가요? 간첩 활동하다가 아니면 아직 업무 중이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남 훈련소에 이제 훈련 도중에 며칠 전부터 뇌에서 이제 그 출혈이 시작된 거를 감지를 못 하고 있었고. 뇌에서요? 네, 제가 너무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내 몸에 이상 반응을 제가 몰랐었고 고압선이 1만 포트가 넘게 흐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철조망을 자르고 이제 보복전진에서 나가는 훈련을 했는데 그걸 하다가 제가 실신을 했거든요. 거기서. 실신을 했다고요? 네, 거기서 정신을 잃었는데 근데 제가 실신해서 3일 지나도록 병원에서도 가다가 죽을 거라고 이제 보내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가는 도중에 출혈이 계속 있었으니까 죽겠거니 하고 집에 보낸 케이스가 제가 살아난 케이스예요. 아, 집에 보냈는데. 네. 저도 집에서 한 2달가량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고 집에서는 이제는 진짜 보내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엄마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깨어났는데 의식이 가물가물 깨어났을 때 바로 부대에 이게 알려줘가지고 지금 몸도 못 가누는 상황에서 부대에서 왔더라고요. 딱 오더니 부모님이랑 형제들은 내보내고 아무도 못 있게 하고 저한테 종이 한 장 딱 내놓으면서 혈서를 써야 된다라고. 혈서를 써야 된다라고. 혈서라는 말에 이제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앞에다 칼을 내놓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진짜 뼈에 가죽밖에 없었던 몸이어서 칼을 이렇게 져서 이렇게 굵으니까 피도 잘 안 나서 깊숙이 찔렸던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도 그 제 흉터는 남아 있거든요. 제 이름을 쓰고 발설 안 한다라는 죽을 때까지 혈서를 쓰고 안으로 가져간다라는 혈서를 제가 썼던 거. 아, 그러면 그 혈서를 바로 쓰시고 그럼 가족들한테는 그 얘기를 그럼 아예 알리지 않으셨어요? 혈서를 쓰고 한 3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20살 초반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걸 갖고 가는 데 있어서 트라우마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털어놨어요. 아, 어머니한테. 네. 어느 날 엄마랑 술 한잔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너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조금 제가 그래도 엄마한테라도 얘기를 했으니까 마음의 짐을 조금 털어놓고 살았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장사를 했었어요. 불법 장사들을. 밀수? 예.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게 사기 당해가지고 쫄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친한 가까운 친구한테 이제 돈을 그때만 해도 돈이 고리대였거든요. 그거를 빌리기로 하고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제가 납치돼서 이제 중국에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납치요? 네. 누구한테요? 친구한테. 친구가 저를 팔아먹은 거예요. 20년 내를? 하고. 네. 그래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고 이제 굳이 저녁 먹고 가라고. 그 친구 집에서 저도 술을 꽤 좋아하기도 하고 술을 잘 먹기도 하는데 빼가를 2잔 정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기억이 뭐가 들었네. 술을 잘 드시는데 빼갈 2잔에 가실 일은 없어요. 네. 그렇지. 정신을 차리니까 연변이었어요. 어머. 근데 무슨 친구가 돈 때문에 친구를 팔어? 그게 북한인 거지. 그렇죠. 그때 당시 제가 영화도 중국에서 한 3년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데려오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다가 실패를 하고 그러다가 2014년도에 조금 여유적인 게 있어가지고 집을 도와주려고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청청 같은 병력 같은 소식이 이제 들린 거죠. 뭐 어떤? 뿌르카가 이제
놀라지 말라고 저거 그러더라고요. 야, 엄마하고 오빠는 돌아갔어요라고만 이제 죽었어요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그렇게 비명에 그래서 가시면 그 후로부터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언론에 제가 안 나갔었어요. 인터뷰 해달라, 뭐 방송 출연 좀 해달라라고 많이 했었는데 안 하다가 2014년도에 저희 엄마하고 오빠가 저 때문에 도보입에서 청신 도보입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 뒤에 진짜 큰 마음 먹고 그 뒤로부터 제가 언론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예. 너무 큰 고통을 겪으셨네요, 진짜. 아니 이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옥 씨 스스로가 원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렇고.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임금님들은 당나귀가 나왔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자 어쨌든 전 세계 어딘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음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의 정보 당국 요원들 무사히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